오늘 주제는 공유 키친 주제예요, 저희.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둘이서 공유 키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한계가 금방 드러날 수 있어서 저희 실제 공유 키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저희 게스트 어떤 분을 모셨죠? 저희 지금 핫한 공유 주방 업체 중에 하나인 고스트 키친 대표님을 모시고. 네, 안녕하세요. 고스트 키친 최정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스트 키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공유 주방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배달 음식점을 하시려는 사장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그런. 공유 키친은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핫한 이슈가 돼 있어요. 하지만 공유 키친 하는데 쓰는 용어도 다르고 부르는 용어도 달라서 고스트 키친 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유 키친의 정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공유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부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뭐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쓰는 형태의 공유 키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공유 키친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굉장히 부합되는 비즈니스라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4평 정도의 주방을 만들어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한 사장님들께 독자적으로 쓰게끔 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뭘 공유하느냐, 이게 공유 주방이라는 부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좀 광의적으로 보면은 시급 자영업에서 처음에 창업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실패했을 때 이걸 뭐 원상복구하거나 하는 이런 매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동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A라는 사장님이 쓰시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성공해서 나가실 수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 다른 분이 또 이것을 그대로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면에서는 뭐 광의적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나 공유 키친이 아닌가. 심플하게 요청했는데 넓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공유 키친은 뭡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주방을. 그냥 저희 나름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의 유형들을 가지고, 공유 키친의 유형들을 가지고 좀 정리해봤거든요. 일단 쭈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다양한 형태의 공유 주방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감히 제가 분석을 했지만 이걸 제가 얘기하고 나면 파급력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 주방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학술적으로 딱 정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공유 주방을 통해서 저희가 공간을 빌려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뭐 그런 걸 공유하는 플랫폼이라 보면 되는 건데, 공유 주방이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발전했겠지만 작년 올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공유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스트 키친부터 시작해서 위쿡이라든가 그리고 심플 키친, 뭐 저는 배달용 공유 주방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영업자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임대해서 배달 형식 중심으로 공간을 임대해서 우리가 배달 목적으로 해서 주방을 빌려서 하는 임대 목적의 그런 것들은 배달용 공유 주방이라고 연결을 해봤고요. 이게 흔히 좀 예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혹시 옛날에 야식집 기억나십니까? 요새도 많잖아요. 그 야식집 사장님들이 사업자를 한 개의 주방을 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 이랑 메뉴별로 나눠서 전화번호만 예전에 전화로 주문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걸 따졌을 때 그런 모델도 공유 주방의 한 모델로 볼 수 있거든요. 가상 주방으로 가상 주방형이라고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하고 많이 좀 연관이 되는데, 정부 기관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쪽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창업자들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보육해서 나갈 수 있는 몇 개월 동안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팅형이라고 좀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좀 많은데 우리가 요새 좀 공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파티나 친목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식당에 가는 것보다 내가 뭔가 요리를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지향성. 그렇죠. 커뮤니티 지향성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지향성에서 공간을 빌려서 간단하게 주방을 하고 그 공간에서 요리를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셜 다이닝이라고 얘기를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그 장사가 좀 잘 안 되다 보고 업종에 있어서 주점업 같은 경우는 저녁에만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낮 시간대 많이 공유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뷔페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 시간을
나눠서 거, 쉐어하는 것들, 그런 거를 타임 쉐어링이라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공유 주방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의한 건 강의의 범위로 봤을 때 우리가 푸드코트 같은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좀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셀렉토 다이닝이라고 하죠. 공간을 이제 선정해서 편집샵 같은 비슷한 개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방을 공유하는 것만을 공유 주방으로 정의하면 이 말씀드렸던 이 다이닝을 공유하는 중심의 이런 공유 다이닝 혹은 셀렉트 다이닝들이 개념에 들어올 수 없지만, 일단 회자된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셀렉트 다이닝, 공유 다이닝이라는 이 명칭으로 굉장한 투자를 받고 사업을, 이 공유 주방이 어떻게 보면 초기 발화점이 사실은 OTD라는 회사가 좀 저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회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6개 정도의 분류를 했고, 저는 이 다양한 형태의 공유 주방의 정의는 구분은 저희가 했지만, 실제 사업자이신 최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경쟁 시장을 분석했을 것 같아요. 혹시 체감적으로 저희가 구분한 이런 여러 유형의 주방들이 있는데, 유형의 공유 키친 사업자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그 기업들이 제일 많이 있고 어떤 데가 제일 활발한가? 저는 뭐 단연코 배달형이 제일 많은 배달형, 거다 보고요. 뭐 글로벌하게도 배달형 공유 주방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푸드코트 형태로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제 공유 다이닝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배달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또 뭐 중국이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시도되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배달형 공유 주방이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편이고,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나가서 먹는 외식 비즈니스가 점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반면에 배달 음식 수요는 정말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형 공유 주방이 당분간 가장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요. 배달 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배달 형태의 공유 주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고스트 키친이라고, 고스트 키친이 하필이면 가상 주방이랑 이름이 같아서 헷갈린다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건데요. 제가 배달의 민족을 다니면서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투자 유치 담당 임원을 했는데,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제 투자자 설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전략이라던가 뭐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배달 음식 시장은 사실 음식을 시켜 먹고자 하는 고객과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 이 두 개가 핵심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노력들이 그 고객의 경험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분명히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고객 경험을 많이 개선했는데, 예를 들면은 사진 리뷰나 아니면은 뭐 그 사장님이 거기 댓글을 달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고객이 프랜차이즈,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나랑 비슷한 경험, 비슷한 사용자들이 실제로 남긴 이 리뷰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고객 경험상에서 개선은 맞는데, 그럼 사장님들이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이 과정은, 또는 음식을 만드는 이 공간은 바뀌었는가?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봤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야식집이었어요. 배달만 해도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야식집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진짜 배달 음식점이었고, 그래서 이름을 고스트 키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쭈님이 말씀 주셨던 뭐 전단지 여러 전화기 두고, 사실 저희 여러 전화기는 아니지만 대민에 이제 여러 광고를 하고 음식점을 실제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때 고스트 키친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셈이고요. 저희가 적합하신 분을 정말 모셨어요. 대표님들 백그라운드에서도 여러 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건데, 이제 투자 유치를 하셨었던 분이니까, 그 공유 키친 시장에 자본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 2010년인가요? 2010년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사실 명함도 없었다고 하시고, 그냥 그 답심리 카페벤에서 지인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스마트폰, 그 아이폰이 들어온다는데 어떤 앱을 만들면 재밌을까? 뭐 여기서 시작한 프로젝트고, 처음에 본엔젤스가 그 엔젤 투자를 할 때, 그때도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냐면, 본엔젤스 같은 좋은 투자자가 왜 전단지를 줍는 회사에 투자를 할까? 이게
비즈니스가 말이 돼? 뭐 이런 시각이 더 컸었어요. 네. 사실 이제 배달의 민족은 제가 입사해서 저 2014년에 입사를 했는데 2014년에 사실 하던 회사 망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2014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 굉장히 재밌는 거는 오히려 주말에 카페벤에 모여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볍게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시간 투자를 못하니까 그 리인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여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은 뭐 선진업 해외에 배달 앱이 있느냐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분석 전혀 없이 이런 분석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지 않아, 이걸 그냥 스캔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정말 그냥 토이 프로젝트처럼 돼서 이제 진화를 한 거고, 그 이후에 투자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해외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있고 뭐 영국에 가면 저스티스 있고 미국에 그런 거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달 음식 시장이 정말 커요. 얼마나 크냐면 시장에서는 한국, 중국 다음이 미국, 중국 다음이 한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위 시장으로 크고, 올해 아마 배달 3사의 거래 총액이 10조가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미국 시장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나. 근데 인구가 사실 저희보다 10배 정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제 그런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배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해외 사례에서의 그룹홈 저스티스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본시장에서도 이 큰 배달 시장에 더 이상 혁신은 없는 건가? 라는 관점에서 이제 공유주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혁신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본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나. 그 배달 시장의 전체 규모와 또 저희 공유주방 규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차피 이제 공유주방이라는 게 배달 시장 규모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글로벌 배달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통계치마다 좀 다른데, 제가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르니까 저희가 환율을 한 1,200원대, 1,180원 정도 잡았을 때 한 49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글로벌 전체 시장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나라 이제 그 배달 시장 규모가 14조 1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하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제 인구의 수가 다르고 면적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밀집도를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몇 개년치 추정치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성장성. 그리고 뭐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거의 20% 가까이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새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외식업이나 모든 산업이 그랬겠지만 뭐 미국, 그리고 영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 그리고 뭐 일본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전 세계 흐름이 이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셔도 돼요. 그 배달 시장 규모도 뭐 동남아 위주로 하는 신흥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곳에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달 시장 규모 이렇게 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공유주방 시장이 얼마나 되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리서치라고 통계치를 찾아봐도 아직까지 공유주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추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정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음식점 수라고 해요. 자영업자가 아니고 음식점 수가 한 70만 개, 통계치가 70만 개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런 것들 20만으로 보고 있고요. 자영업자 시장을 한 50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주방 뭐 후반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월 평균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임대료 같은 게 조금씩 틀리거든요. 업체마다. 그런데 평균치 봤을 때 한 150에서 200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70만 원 정도를 평균치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8,500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저희가 8,500억 정도, 그게 저희 공유주방 시장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IR 자료에 분명히 있을 건데요. 공유주방 시장 현재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장 얘기할 때 이제 뭐 탐, 셈, 맞습니다.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얘기할 때는 말씀 주셨던 그 전체 음식점이 7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프랜차이즈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해 18만 개 정도, 18만 몇천 개, 7천 개 정도의 신규 음식점 사업자가 등록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영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 가게를 정리하고 공유주방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가 공유주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매해 한 뭐 800억, 900억 정도의 시장은 늘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탈 시장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 탐샘 쏨에서 쏨을 할 수 있는 건데 서비스업을 옵테이너블 마켓 시장이 매해 그래도 800억 이상 새로 생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희가 게스트를 모신 이유예요. 저희는 전체 시장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여기서 말씀 중에 언급은 해주셨는데 독립점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랑 사실 저희 나라가 양분화되어 있는데 물론 독립점포들이 조금 더 많은 게 많죠. 근데 공유주방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은 얼핏 보면 독립점포들의 시장 같지만 제가 느끼기엔 오히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대신하면서 오히려 가맹점 시장에 좀 더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아까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주셨고 이제 저희가 이걸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애플 앱 스토어에서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공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고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구글이나 애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굳이 그걸 안 하죠. 왜냐하면 플랫폼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일까? 아니면은 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일까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고 저희 후자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은 독립형 어떤 자영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위한 것이냐 저희가 이제 사장님들하고 얘기들을 나눠보면 정말 F&B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메뉴 개발이나 뭐 브랜딩이나 잘 하시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은 자본이거든요.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못하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장을 못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장님들이 저희 공유주방을 고스트키친을 이용을 해서 직영점을 여러 개 내셔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시거나 이런 형태로 계속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어떤 사업 브랜드로서 진화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사업 외식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안 해야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나 어떤 방향성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엔 예를 들면 배민 같은 회사가 사실 공유키친 하면은 엄청 효율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우세할 수 있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에서 차관이 됐지만 어떻게 보세요? 배민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딜리버루라는 회사가 이제 배민 라이더스나 푸드플라이처럼 배달 안 되는 음식점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2013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공유주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주문 중개 또는 뭐 배달까지 해주는 주문 중개 앱 입장에서는 공유주방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의 한 축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달의 민족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지금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달의 민족이 공유주방을 하고 그 공유주방을 통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또는 이제 사장님들이 초기에 비용을 줄이고 뭐 등등등 공유주방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잘 제공을 하면 분명히 서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는 배민이 예를 들면 몇 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입점한 사장님들은 당연히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의 민족이 프로모션에서 주문 잘 만들어주겠지 라는 기대를 하실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상대적인 어떤 소외라는 이런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면은 그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잘 육성을 해서 같이 유인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희망사항이죠.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시장도 좀 둘러봤는데
이제 정확하게 투자가 일어나는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리뷰해봤으면 좋겠어요. 준영님 지금 투자 시장이 어떻게 공유주방이 열리고 있나요? 공유주방에 관련된 투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우리 또 IR이고 직접 하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 위쿡이 현재 기준으로 뭐 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한 222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그 우버 공동 창업자가 한 게 있는데 한국에도 진출했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 저희가 심플 키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도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6월달 정도에 한 걸로 기사가 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160억 정도 규모고 그 다음으로 또 한데 제가 키친 서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한 13억 정도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메이저급만 말씀드렸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개인 투자나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안 받는 공유 키친 사업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일 전문가이시니까 게스트분께서 투자 시장 전반 지금 어떤 흐름인지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심플 키친을 클라우드가 인수를 했고 인수 단가가 100억이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 회사니까 사실 이제 이거 심플 키친이 투자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사실 근데 클라우드 키친 워낙 돈이 많아서 자기 자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안 받아도 되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걸 녹화하는 시점과 방송 나가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아마 방송 나갈 때 되면 투자가 마무리가 됐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90억을 투자를 받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실 저희 방송에서 거의 제일 먼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저희도 한 120억 정도 받아서 단숨에 상위권으로 뛰어 오르시네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스타트업 19년 차고 벽면에서도 IR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6개월 텀을 두고 두 번의 투자를 받았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핫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이 부문 이것도 사실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선두 기업들한테 자본이 몰리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이 투자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글로벌하게는 이미 투자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라는 사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그 벤처 캐피탈에 자금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아직은 벤처 캐피탈에는 자금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한국도 투자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주방이 아니라 그냥 투자 시장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전에는 어느 단계가 되면 다 상장을 하거나 해서 소위 말하는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공모 자금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반대 개념인 사모, 그러니까 투자 회사를 통해서 이제 사사로이 사모 시장이 되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스타트업의 투자를 생각하지 않았던 대형 뭐 프라이빗 에쿼티라든가 이런 자산운용 쪽에서도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